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한 권의 책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목부터 강렬하지 않나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한 번쯤 내가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며 선을 넘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이 책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현명하고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비밀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내용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아래 링크에서 이 책의 요약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뒤 꼭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원문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 1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저도 이 제목에 끌렸어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는 뜻일까? 아니면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라는 처세술일까? 아니면 혹시 오징어 게임처럼 물리적인 선을 넘지 말라는 걸까요? 하지만 책을 읽다 보니 이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였어요.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 상황을 읽고 사람을 이해하며 적절한 거리와 태도로 행동하는 지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그들의 성향과 스타일을 파악해야 하죠. 이건 단순한 눈치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책은 이걸 동물의 세계로 비유해서 설명해요. 표범을 아시죠? 표범은 작지만 민첩한 킬러로 불리죠. 그런데 하이에나를 만나면 표범은 싸우지 않고 물러선대요. 왜일까요? 표범은 혼자 사는 동물이라 싸우다 다치면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이를 내주고 물러서죠. 이게 바로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 사례를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와 사소한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냉정히 판단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요.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과거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 책에는 더 놀라운 통찰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보세요. 본론 이치엔 종슈의 결혼 철학. 이제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할게요. 중국 철학자 치엔 종슈의 말이에요. 그는 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 먼저 한 달 동안 같이 여행을 가야 한다.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우리 모두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치엔 종슈는 그 반대라고 하네요. 그의 말은 간단해요. 서로를 충분히 알고 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함께 여행하면서 서로의 본 모습을 보고 다투지 않고 여전히 결혼하고 싶다면 그 결혼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죠. 신문기사에서 신혼여행 후 이혼하는 커플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이건 서로를 깊이 알기 전에 감정에 이끌려 결혼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서 잠깐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유머 하나 들려드릴게요. 결혼은 3주 동안 서로 연구하고 3개월 동안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참는다. 어때요? 공감 가시죠? 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 이 유머들, 웃기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겨 있지 않나요?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결혼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어요.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나요? 이 질문 한번 곱씹어 보세요. 자, 다음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요. 뭘까? 계속 따라오세요.
본론 3. 다투지 않는 삶의 지혜. 이 책의 또 다른 핵심은 다투지 않는 삶의 지혜예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죠.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 만물을 이롭게 하며 성인은 쟁탈하지 않고 탁월함을 보인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는 경쟁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요. 책은 이걸 위해 실천적인 조언을 주는데 그중 하나가 불교와 힌두교의 전통에서 나온 말문을 여는 세 개의 문이에요.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말 진짜인가? 선의에서 나오는 건가?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해도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과거에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앞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말은 더 따뜻하고 배려 깊어질 거예요. 또 다른 조언은 거절의 미학이에요. 중국 고전소설 홍루몽에서 임대옥은 외숙모의 저녁 초대를 거절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외숙모의 뜻은 알지만 지금은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상대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예의 바르게 전달하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의 제안을 거절해야 할 때 이 방법을 써보세요.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지혜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다음은 어떤 사례가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보세요. 본론 사바벤바족의 칭찬의식. 이제 정말 독특한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아프리카 바벤바족의 이야기예요. 이 부족은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비판하는 대신 칭찬으로 교화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마을 중앙에 세우고 부족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서 그의 장점과 공헌을 하나씩 이야기하죠. 나이 많은 노인부터 시작해서 중년, 젊은이,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이 길게 이어질수록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게 된대요. 이 과정은 비판이 꼭 부정적이어야 하는 게 아님을 보여줘요. 우리도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비판 대신 그들의 노력을 먼저 인정해보면 어떨까요? 팀 분위기가 훨씬 더 따뜻해질 거예요. 저는 이 사례를 읽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팀원에게 이 부분은 아쉬웠지만 평소 내가 보여준 책임감은 정말 대단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칭찬의 힘 한번 시도해보고 싶지 않나요? 자, 아직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따라오세요. 본론 5. 프랭클린의 말투 변화. 다음은 미국 정치가 프랭클린의 이야기예요. 젊은 시절, 프랭클린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상대의 의견은 무시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그를 피하자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죠. 말투를 바꿔야 한다는 걸요. 그는 강요하던 태도를 버리고 의문과 의논의 어조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너의 의견은 어때? 이런 식으로요. 그 결과 사람들은 그의 말을 차분히 받아들였고 그는 정치계에서 승승장구했죠.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교훈을 줬어요. 저도 가끔 토론에서 내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프랭클린처럼 말투를 바꾼다면 우리의 대화는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일 거예요. 이 책에는 이런 실질적인 조언들이 가득해요. 다음은 어떤 지혜가 나올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론 6. 핀란드의 안전거리와 관계의 미학. 핀란드에 가면 재미있는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두 좌석 중 한 자리가 비어 있어도 쉽게 앉지 않는데요. 만약 누가 그 자리에 앉으면 옆 사람은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죠. 이게 무례해서가 아니에요. 안전거리를 지키는 문화 때문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낯선 사람 사이에서는 1.2m에서 2.1m의 거리를 유지해야 안정감을 느낀대요. 이건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정서적 거리에도 적용돼요. 너무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더 깊고 조화롭게 만든대요. 중국 고전 얘기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외지에 가면 그곳의 금기를 물어보라. 예를 들어 중국 북방에서는 아가씨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대요. 이런 금기를 모르고 말하면 상대에게 신뢰가 되죠. 이처럼 상대의 배경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게 선을 넘지 않는 지혜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나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통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본론 7 직장에서의 처세술. 이제 실질적인 직장 생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상사와의 관계를 다루며 구체적인 조언을 줘요. 상사의 성향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한대요. 예를 들어 다혈질적인 상사라면 빠르게 행동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죠. 꼼꼼한 상사라면 세부 사항을 철저히 보고해야 하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조언은 상사의 힘을 빌려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상사의 권한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건 상사를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조언을 읽으며 팀 프로젝트에서 상사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상사와 얼마나 잘 호흡을 맞추고 있나요? 이 책의 조언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업무 효율성이 확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뭘까요? 곧 공개됩니다. 본론 8 고수의 자세. 이 책의 마지막은 고수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돼요.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크게 고든 것은 굽어 보이고 최고의 고수는 서툴러 보인다. 진정한 고수는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며 끊임없이 배운다고 해요. 특히 이 문장이 기억에 남아요. 하수는 결과를 묻고 중수는 과정을 묻고 고수는 의도를 묻는다. 고수는 단순히 정답을 찾는 데 그치지 않아요.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죠.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단순히 정답을 찾기 위해 묻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이 책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결론, 삶의 지침서로서의 책. 여러분,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단순한 처세술 책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을 더 현명하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침서예요. 치엔 종슈의 결혼 조언, 바벤바족의 칭찬 의식, 프랭클린의 말투 변화, 핀란드의 안전거리, 그리고 고수의 자세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메시지로 이어져요. 상황을 잊고 상대를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제 삶에서 선을 넘었던 순간들을 돌아봤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순간,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와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래 링크에서 요약 PDF를 다운로드해보세요. 이 책은 여러분의 곁에 두고 반복해서 읽고 싶은 책이에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나침반이, 이미 많은 경험을 한 분들에게는 반성의 거울이 되어줄 거예요. 마무리. 여기까지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의 이야기였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책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책에 대한 느낌을 공유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